네,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제 완화 등을 놓고 당내에서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두고 내홍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정책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두하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여당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놓고 그야말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좀 재보궐선거 이후 좀처럼 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좀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민주당이 원내대표는 이제 선출해서 뽑았지만 당대표 선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수요일부터인가요? 투표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쇄신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질서 있게 어떻게 개혁과 쇄신을 밀고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우왕좌왕하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이제 지적하신 부동산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이번 선거가 이제 결국 부동산 관련 부분 때문에 졌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특위를 구성했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또 밖에서도 의원들이 얘기하고 그래서 김부겸 내정자가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좀 기존의 부동산 기조를 지금 바꾸면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정비를 하자는 거죠. 정리를 해서 나가자 그러는 것인데요. 물론 손을 봐야 될 것들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부동산 정책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결국 이제 기준이 좀 앞으로 잡을 때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실소유자 그리고 실거주자. 상당히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소유자와 실거주자에게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현실적으로 적절한지를 이것을 저는 부동산 특위에서 검토를 아주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기존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그냥 제로로 놓고 그래서 그러한 실소유자와 실거주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인지 이거란 예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지금 9억 원, 12억 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종부세는 사실상 부유세란 말이죠. 부유세인데 지금 9억 원 그러면은 뭐 논의를 하겠지만은 이 공시지가가 또 상당히 더 뛰고 이러면서 서울 지역에 9억 원 그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꽤 된단 말이에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그것이 뭐 5,200만 중에서 뭐 66만이라 그러지만 66만 곱하기 가족 4인 하면은 200만이 넘어버려요. 양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제 문제라든가 그리고 향후의 정책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소유자와 실거주자 중심의 어떠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중요한 것은 도움을 줘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인지를 뭐 제로선에서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신중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여당 내에서 백가쟁명식의 처방전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좀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여당 분위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그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이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반성하고 민심을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일부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도 이런 일부 견해를 가진 의원들이 그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이제 경제부처 장관들한테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분이 야당 의원인가 했는데 여당 의원인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분당의 지역구를 갖고 있죠. 김병욱 의원이라든가 일부 의원들이 그 관련 법안 이제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일부 의원 소모모 의원이라는 분이 사실은 SNS에 입을 어떻게 해라 그러면서 조금 여기서 쓰기에는 좀 민망한 표현을 과격한 표현을 쓰시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부겸 그 총리 지명자도 이제 기조는 계속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선거 전에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호승 그 정책실장도 얘기했잖아요. 정책
변화 없다고 기조 변화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워낙 그 선거 과정에서 특히 이제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박영선 후보가 조금 다른 얘기를 계속했었죠, 그죠?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그 토론회를 벌일 때 오세훈 시장이 아니 정부하고 방침이 다른 거를 여당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주장할 수 있겠냐, 내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근데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백가쟁명식 주장이 나왔지만 다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신중론으로 돌아선 게 맞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당 대표 선거에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 선거가 우원식, 뭐 홍영표, 그다음에 송영길 이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음 항목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네. 이 세 분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결이 달라요. 그죠? 우원식 그 후보는 뭐 유지해야 된다 이런 건 것 같고 홍영표 의원이 오히려 친문이라고 강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완화하자 뭐 이런 얘기, 종부세 완화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누가 후보 대표가 되느냐 이게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얼마나 차별화를 두고 앞으로 토론회 과정에서 그 앞으로 남은 그 이제 선거 일정에서 이 차별화를 두고 그게 또 어떻게 반영되느냐를 지켜보면 여당에 나아갈 바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사실상 다음 주에 이제 온라인 선거를 하니까 거의 결정이 될 것 같아요. 5월 2일 날 이제 사실상 뽑는 거지만 온라인 투표는 다음 주에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당 대표가 누가 되시느냐를 보면 또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꿈쩍도 안 할 건지 아니면 조금은 변화가 있을 건지 또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제 한 8일 앞으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제 이 부산에 내려가서 합동 연설을 당권 주자들이 했는데 글쎄 일단 부산이 재보선 좀 패배 지역이기 때문에 영남권의 민심을 회복하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가덕도 문제도 다시 나오고 메가시티 문제도 예. 나오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영남권에 있는 대의원하고 당원들에게도 보내진 메시지이긴 하지만 부산 지역 시민들에게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이 그러한 선거 전에 표방했던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겠다라는 것을 3명의 당대표 후보들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지금 이제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그 확실하게 이 세 사람의 후보에 대해서 마음을 확실히 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각축정을 벌이는 것 같고요. 유동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고민하고 있는 대의원이나 당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당대표 선거에서 중요한 포지션이 대의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리당원은 40%고 대의원이 45%인데 권리당원은 이제 한 80만 정도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40%와 대의원이 16,000명인데 거기서 45%는 퍼센트 비율이 다른 거죠. 이 몸값이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대의원 몸값이 굉장히 뛰고 있는 모양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대의원 한 명이라도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3명의 주자들이 전국의 대의원들을 호소하고 표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듣는 바에 따르면 이제 이 대의원 선거하면 조직 선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장이 이 사람 찍으세요, 이 사람 하세요 이런 오더들이 내려가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각 후보 주자들이 개별 대의원들 공략에 나서 있는 것 같고 그 지역에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 그 오피니언 리더를 찾기 위해서 이제 선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제 그 호남표 중심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고향이 광주고 하니까요. 그래서 호남 대의원들 공략을 이제 중심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우원식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관리, 그러면서 이제 개파나 이런 거 없이 안정적인 관리를 하면서 내가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냐, 대선 후보를 잘 선출하고 환경적으로 좀 우월하지 않냐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영표 의원은 이제 친문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 친문의 조직세와 또 당내의 정치적 영향력, 그걸 통해서 이제 유력 주자라든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룹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러한 3파전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쇄신해야 될 것이냐, 거기서 어떤 인물이 적당하느냐,
어떤 인물이 과연 이제 변화와 쇄신을 만들어내면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당대표가 될 것이냐. 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아마 대의원이나 당원들이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영남권 표심뿐 아니라 전체적인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좀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이제 저도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민주당 관계자한테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물어봤어요. 여론조사 도대체 어떻게 나오고 있냐고. 예. 왜냐하면 저희도 그렇지만 민주연구원이나 당 내에 있는 각 정당 내에 있는 그 이제 연구원에서 이걸 여론조사를 돌려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물어봤더니 지난주에 1등 하신 분이 이제 지금까지도 1등을 하신대요. 아, 계속 그렇습니까? 1등을 하고 있는데 그 폭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제 3등과 1등, 1, 2, 3등의 표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3등이 올라오는 추세라서 예측이 좀 어렵다 이런 예, 얘기를 예. 해서 지금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정말 변화가- 주말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다음 주부터 이제 온라인 투표를 시작하니까 이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남권 특히 이제 영남권 중에서도 경남이 표가 많겠죠. 부울경이 이제 메가시티 뭐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하면서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서 이제 연설회도 하고 있고 이런 것 예. 같은데요. 홍영표 의원은 어제 김경수 지사도 만났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홍영표 의원이 그 원내대표를 할 때 드루킹 특검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김경수 지사가 유탄을 맞았죠.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영남권 표심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렇다는데 저희가 이제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민주당이 나아갈 바를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원식 의원은 좀 관리형이기 때문에 그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대통령 후보 경선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대통령 경선과 관련해서도 그냥 관리형인 것 같아요. 기존의 일정 그대로 하고 뭐 이런 식의 관리형이기 때문에 권리당원이랑 대의원이 어떻게 할 건가 정책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일정도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한 의중도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제가 아까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물론 김부겸 총리 지명자 이제 총리가 되실 가능성이 크겠죠. 이분의 의중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호승 정책실장 이런 분 의견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항상 그 임기 후반기에 가면 정부하고 여당이 있는 경우에 레임덕 현상이 일어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3자나 앞에가 2자가 된다 이러면 당이 힘을 받아요. 당이 이제 정책에 있어서도 목소리가 커지고 이렇게 가자고 하면 정부가 움직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후보 경선 그리고 임기 후반기의 정책 기조 모든 거를 좀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어서는 중요한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여권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정세균 전 총리,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모두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 대권 도전을 위한 몸풀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세균 전 총리는 이제 총리를 그만둔 다음부터 계속해서 언론 인터뷰를 거의 매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연합뉴스 TV하고도 한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하여튼 연합뉴스 통신하고 했었군요. 근데 네. 그러니까 정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국면이 이 판을 좀 흔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동안의 총리 재임에는 자기가 얘기하는 부분이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판단하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아마 한 일주일 동안은 봉화마을 갔다가 그다음에 호남 지역을 순회하는 걸로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재는 뭐 3명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 3명인데 아무래도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게 사실인 거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좀 안타깝게도 지지율이 계속 좀 떨어지는 형국인 거고 정세균 전 총리는 이제 스타트했지만 아직은 지지율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상당히 기댈 만한 만큼 오르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정세균 전 총리가 자기 정치를 내세우면서 자기가 지지율을 어떻게 올리면서 대중적인 정치 지도자로 올라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여권은 대권 가도에도 반드시 청신호가 켜져 있는 게 지금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적신호가 켜져 있는 게 사실인 거죠.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상당히 보궐선거에서 또 승리했기 때문에 이
정권의 정치의 헤게모니 축이 상당 부분을 야권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당 대표라든가 원내대표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이 세 명의 후보들, 뭐 다른 후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세 명의 후보들이 과연 어떻게 정치적인 경쟁을 벌려서 거기서 정권 재창출을 갈 수 있는 어떤 그 진짜 적절한 후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끌어내느냐 이 점이 중요할 텐데 하여튼 정세균 전 총리가 하여튼 지금 이제 슬슬 기재기를 폈으니까요. 이분이 예. 좀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노련하고 신중하죠. 예. 그러니까 좀 하여튼 뭐 5월 정도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정책 등 그야말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런 네. 좀 여권 대선 주자들의 행보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대선 주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 그러니까 선출직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대신 일을 추진해주고, 나 대신 일을 집행해주고, 나 대신 싸워줄 사람을 선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렇게 흐릿하게 얘기를 하면 흡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명하게 얘기를 하고 또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그 흡입력이 있고 이 사람들이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당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하고 이제 그 유권자들이 모두 자신과 이제 정체성을 같이 하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을 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백신에 대해서도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들이 집단 면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부가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역에 대해서는 뭐 방역에 대해서는 만족하겠지만 면역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도 뭐 작년이나 올해 초보다는 일정 부분 약간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재명 지사는 대권 후보니까 반영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희는 헷갈리는 게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여권 내에서 대선 후보 1위잖아요. 여권 내에선 대선 후보 1위고 광역자치단체장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코로나 백신 얘기를 하면 뭐 야당 국회의원들이 뭐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보다 파급 효과가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자꾸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백신 도입할 걸 뭐 검토를 하고 뭐 러시아 백신 얘기를 막 하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많이 알지 않을까? 그럼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정부는 계속 백신 그 도입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11월에 집단 면역 된다 그랬는데 이재명 지사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나 그다음 지금 송영길 후보도 러시아 백신 얘기를 하셨거든요. 당대표 후보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꾸 가짜 뉴스는 아니겠지만 백신 불안을 조장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분들한테 약간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나서서 백신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여당의 대권 후보, 당대표 후보 이런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일정 부분 그거는 이분들이 생각하기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실거주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는 거면 그 부분은 보호해주고 중과세가 안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는 임기 후반기에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차별화를 시도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 지사의 행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명 지사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그다음에 이낙연, 정세균 예. 세 분인데요. 결국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인데요. 결국은 정권 재창출이라는 부분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역대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된 부분을 보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면은 이제 노태우 정권에서 YS 정권으로, 그다음에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한 3가지 사례 정도거든요. 그랬을 때 상당히 쉽지 않게 다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격동을 벌였던 것이죠.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대부분 정권이 교체됐죠. 그러니까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여권으로 정권 재창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라는 것인데 이건 뭐 기획도 해야 될 테고 여권 핵심부가 근데 이제 결국은 당원들이라든가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거지만은 그 상당히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갈 때를 보면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이 이게 바람이 불었단 말이에요. 노무현
바람, 노풍이 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를 통해서 해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대선이 들었으면 아주 엄청난 경랑이 벌어지겠지만은 예.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들, 이런 부분들이 여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고 이 세 명의 후보들이 그러한 판을 바꾸는 그러한 어떠한 그 기획력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파이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다 그러면은 정권 재창출이 쉽게 오지는 않는다. 노태우에서 YS 갈 때도 YS가 완전히 바꿨잖아요. 완전히 바꾸고 그 당시 노태우 정권의 구여권에서 YS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다른 후보들을 막 내세웠는데 YS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에서 이명박에서 박근혜 정권 갈 때도 마치 박근혜 그 후보는 이명박하고는 완전 관계가 완전히 없는 사람처럼 여당에서 야당인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인처럼 국민들에게 이미지화 시켜버렸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도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세 명의 후보, 물론 다른 후보도 나오겠지만은 그런 어떤 판을 바꾸고 또 어떤 시대 정신과 시대 흐름, 시대 정신과 시대 흐름이 가장 중요하죠. 시대 정신과 시대의 흐름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과연 이제 노무현 후보가 만들었을 때 구태 정치로 과거의 정치와 자기의 정치와 새로운 걸 보여줬단 말이죠. 이런 어떤 변화들,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시대의 흐름이라 시대 정신이라든가 어떤 역사적인 획기적인 전환기적인 어떤 이슈라든가 이데올로그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새 정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한 40%까지 지지율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다 지금 이제 한자로 숫자까지, 물론 여론조사가 다는 아닙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뒤집어 엎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 아마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5월 2일 이제 전당대회 전까지는 좀 자맹을 해서 이제 물밑 접촉을 하다가 5월 2일 이후에는 이제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연관선상으로 봤을 때는 이낙연 전 대표도 뭔가 다른 부분들, 새로운 부분들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정세균 전 총리도 아주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다른 기존의 어떤 그런 중앙 정치라든가 기존의 정치에서 보였던 모습으로 대권 후보가 되기는 어렵다.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이라든가 새로운 흐름이라든가 새로운 판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정치 질서들을 후보들이 만들어내야 경쟁력도 생기고 여권의 당원들이다 지지자들이 박수를 보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전직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도 나오고 사면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도로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이야기도 있는데요.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국민의힘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선거 결과는 뭐 정말 국민이나 민심의 승리 그리고 여당의 패배로 이제 그 요약될 수 있지 야당의 승리라고 평가해 준 사람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심지어 뭐 여론조사를 해봐도 뭐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거의 야당이 잘해서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의 두 자릿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한 자릿수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국민들이 다시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국민들이 잘해서 된 게 아닌데 그 여당의 반사 이익으로 여당의 실정으로 반사 이익인데 왜 이렇게 또 실망하는 모습을 실망시키냐 이런 얘기를 회초리를 둘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저는 이제 사면과 관련해서는 저도 법조인이고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인연도 조금씩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은 있어요, 솔직히요. 그래서 저도 사면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그 수감 생활이 길어지고 이런 부분 그리고 고령의 이제 수용 생활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탄핵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이제 공적으로 이제 제안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검토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면을 공식으로 건의하지는 않겠다, 뭐 선을 긋는 것 같고요. 이 탄핵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서는 초선 의원들도 반발하고 뭐 이분의 개인 견해일 수는 있죠. 국회의원 개인의 견해일 뿐이지 국민의힘의 전체 의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면조차도 공식 건의하는 게 뭐 국민의힘 전체의 의견도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너희가 선거를 이겼다고 생각하고 다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민심을 좀 수용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절차를 밟아야 하겠지만 그때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해야 되지 이제 개개인의 국회의원들이 뭐 할 수는 있는 얘기겠지만 이게 당의 공식 입장이 된다든가 아니면 당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말이 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요. 예. 네. 이렇게 다시 나온 사면론이 물론 당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이 새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주자들은 이 사면론에 대해서 공감대를 좀 이루고 있어서 앞으로 이 경선 과정에서 선거에 이 사면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면론이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면을 하게 되면 국민 통합이 된다라는 것은 과거에 아주 올드한 정치적 관이 아니냐, 그리고 정치인들끼리의 논의가 아니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치 정파적 세력 간의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국민 통합하고는 저는 관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진짜 지금 현재 국민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좀 계층적인 위화감이라든가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또 세대별 또 지역별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상당히 서로 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고 서로가 이격화되어 있는 현상들이 아주 심하잖아요. 그리고 좀 계층 사다리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해낼 것이냐라는 문제. 이것이 국민 통합인 것이지. 예를 들면 과거에 대통령을 사면해준다. 그래서 그게 국민 통합이 된다. 어떻게 얘기하면 자기네끼리 통합인 것이죠.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런 의미에서의 사면론이기 때문에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은 뭐냐면 지금 이제 구속된 지 뭐 굉장히 4년여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영어의 몸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측은지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면론을 얘기하는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문재인 정권의 후반기에 아마 하겠죠. 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수준인 것이지 지금 야당에서 자꾸만 사면론을 제기하는 것은 저는 보궐선거 이후에 정치적인 압박 같아요. 정치적인 압박. 보궐선거 당신들 패했으니까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끄집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한 정치적인 스트레스, 정치적인 프레스로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면론이라는 부분들이 결코 제 생각에는 과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과거 DJ가 DJ 후보 시절에 사면론을 제안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과는 국민의 의식도 많이 달라졌고 환경도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 사면론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과거 이낙연 전 대표가 사면론을 했다가 아뜨거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야당도 사면론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아뜨거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사면론이 야당에서 일정 부분 연대가 돼서 뭐 이 부분을 이제 같이들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돼서 저는 어떤 기획을 해서 나온 얘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이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말씀하신 의원님도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뭐 전직 대통령들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고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어떤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시고 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어떤 개인적인 어떤 소회의 피력이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박형준 시장과 오세훈 시장도 저희가 이제 정치를 하거나 전직 의원들끼리 모여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는 낚인 것 같다. 이제 아주 속된 표현인데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왜냐하면 이철희 수석하고 박형준 시장이 아주 친분이 깊죠. 이제 썰전이란 프로그램에서 이제 카운터파트로 얘기도 하고 이래서 아마 이 대통령을 이 야당 시장들이 여당의 대통령을 만나 뵈러 가면서 이철희 수석이랑 이 조율을 했을 거예요. 의제를 다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관련된 얘기만 하고 중앙 정치는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선을 딱 그으면 얘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두 분 다 아시지만 약간 모범생 스타일이에요. 범생이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경선이나 원내대표나 당대표 경선에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감정은 있지만 이게 쟁점이 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여기서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도 요새 같이 나오잖아요. 뭐 백신이나 백신과, 딴 문제랑 예, 예. 관련해서. 근데 삼성 입장이 로우키예요. 로우키로 가야 되지 사면론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결단이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이 얘기를 뭐 일정 부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내지는 연대해서 기획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야당, 국민의힘의 당권 레이스도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혜진 의원이 이제 당내에서 첫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또 윤현석, 김웅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지금 초선 표심 또 지역 배분, 그러니까 영남 대 비영남 이게 이제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좀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당권 레이스를 전망해 주신다면요? 이번에 하여튼 아직 한 달여 정도가 남았죠. 당대표 선거는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주목거리고 관심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지난번 총선에 대한 지난 총선이죠. 보궐선거 말고 총선에서의 패배 이후에 상당히 당이 혼란스러우면서 김종인이라는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보궐선거를 치렀잖아요. 그 당시에도 기억을 해보면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러다가 예. 결국 비대위 체제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에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서 어떤 지도부 컬러로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보궐선거의 승기를 봐서 좀 안정적으로 가는 지도부를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새로운 컬러를 보여주는 선거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물론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새로운 지도부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또 있고요. 예, 예. 또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이제 얘기됐었던 안철수의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 뭐 이러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고 과연 과거의 국정농단이라는 문제와 박근혜, 이명박 전 그 정권 시절의 어떤 그런 퇴행적이고 과거 폐해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라는 문제, 인물을 어떻게 교체할 것이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 선거가 상당히 전 주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당대표 후보자들 인물을 쭉 봤더니요. 예. 그래도 국민의힘에는 김종인 위원장 말고도 새로운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뭐 나경원 전 의원의 등판 가능성도 좀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글쎄 뭐 당대표 경선을 좀 전망을 좀 짧게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이제 초선과 중진 대결이라는 이런 말씀들을 하고는 계시는데요. 저는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대통령 후보 경선을 관리하는 그 당대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당대표가 돼서 대통령 후보 경선 일정을 잘 치러내고 그리고 이제 본인 제1야당의 그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끄느냐 이런 부분을 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선 의원에 참신한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면도 필요하지만 예, 예. 또 이제 중진들의 경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얼마 전까지 지난번 당대표까지는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같이 선출을 하면 어떠냐. 집단 지도 체제로. 그래서 전국위원회 소집을 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도 바꿀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두화 전 국회의원과 정책관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 오늘 말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